어떤 채널이냐면 시장을 예측하는 채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거는 이 주식이 예측을 올라갈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그런 주식을 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시장도 예측을 하기 때문에 좋게 보니까 우리가 주식을 사는 거지, 시장이 빠질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을 사지 않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주식을 사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행동이죠.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좀 공격적으로 예측하는 채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의 이제 시장을 중계하잖아요. 월가 이야기 그냥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번역해서 읽어드린 그런 정도고, 뭐 여의도의 리포트 이야기 뭐 그렇게 하는데, 저는 저만의 뷰를 가지고 그냥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뷰도 당연히 참고를 하죠. 왜냐하면 시장의 뷰라는 거는 뭐 엄청나게 100개, 1000개, 10,000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옳은 뷰라면 우리가 취사 선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정말 많은 유튜버들도 보고 있고, 또 많은 통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있고, 지인들로도 듣고 있고, 메신저로도 듣고 있고, 다 받아들이는데, 그걸 취사 선택하는,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취사 선택하는 거는 저의 몫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이기도 하고, 저도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원오브 댐일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웬만하면 좀 적중률 높은 60% 이상의 적중률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구루들이 얘기하죠. 60% 이상의 적중률, 60% 정도의 적중률만 갖고 있어도 성공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틀려도 약간 중요도가 낮은 그런 것들이 틀려야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틀렸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그 노력의 산물이 이 트래블제이 채널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맞는 것도 있고, 지금까지는 많이 맞아왔잖아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는데, 틀리면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뭐 3만 채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채널인데, 10만 뭐 실버 버튼 이런 거 좋죠. 좋은데 저는 그렇게 제 이야기하는 스타일도 그렇고 약간 냉소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브로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채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든 투자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널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11월 전망은 제가 오랫동안 올릴 거 금리 인상을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요. 전망을 좀 바꿀게요. 뭐 어떻게 바꾸냐면 동기율을 바꾸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구두 개입을 9월달 한 이후부터 시장 금리가 0.5% 가까이가 올랐어요. 그렇죠? 완전 지금 연준은 파티 분위기일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전에 연준이 그 점도표를 올리기 전에는 시장 금리가 4.3% 그 위아래 조금 움직였었고, 4.3% 잘 안 뚫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4.678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0.5%가 이미 2번 올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게다가 지금 물가도 굉장히 안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제가 전 영상들부터 쭉 이제 물가가 이제 앞으로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물가가 위험하다고. 근데 월가가 계속해서 물가가 이제 위험하지 않다고 할 때도 저는 위험하다 했었고, 지금은 이제서야 다시 연준은 물가가 위험하다고 하는데, 저는 또 반대로 청개구리로 갑니다. 시장에 없는 그런 의견인데, 이제 물가 중요하지 않다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미 쭉쭉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3년 가까이 미국 국민들이 그 고물가를 감내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고, 이게 3년, 5년, 10년 막 영원히 쭉쭉쭉쭉 그냥 물가가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끝나가는 분입니다. 나오세요.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지금 인플레인데, 인플레를 잡는다고 금리를 지금 이 상태에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시장 금리가 좀 이렇게 내려와서 하향 안정화가 되면은 그러면 다시 이제 조금 더 그 기준 금리를 올릴 그럴 룸이 생기는데, 지금은 약간 막 너무 벌벌벌 떨고 있고, 막 시장 그 센티가 겁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굳이 이걸 너무 폭발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완전히 그 파티 분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유가가 이제 80불대 초반 내려왔다가 지금 조금 올라왔잖아요. 뭐 전면전 시작한다, 아니면 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로 이제 들어갈랑 말랑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 때문에 그냥 센티상으로 이렇게 예의상 올라준 것 같아요. 전쟁이 나면은 유가가 움직인 건 맞는데, 근데 이게 정말 우리가 그 투자에 있어서 유의미하게 영향을 줄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지금 상태 뭐 85불 왔다 갔다 하는 이 유가가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2달 뒤인 12월 달, 12월 달에 영향을 줄 거고, 12월 CPI는 1월에 나올 거니까 1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건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좀 빠르게 시장의 그 경제가
경제가 좀 차갑게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오를지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방으로 가는 그런 환경이 되게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당장 11월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시장 전망을 바꿉니다.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지금 갖고 있는 포지션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갖고 가시면 되고요. 주식을 좀 팔아야 되신 분들은 좀 팔 기회가 뭐 있길 바라야죠. 뭐 금리를 만약에 11월 달에 안 올린다면 조금 올라갈 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파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크게 큰 영향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중요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바로 시장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금리가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이창용 총재인가?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기준금리가 아니고 CD금리야, CD금리. 일종의 채권금리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제 시중금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9월인가에 이제 레고 사태가 펑 터졌잖아요. 근데 하나는 기준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근데 레고 사태가 펑 터지니까 뭐 하이힐드 펀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트리플 A 같은 우량채권 같은 까지 포함해가지고 다 금리가 떠버리는 거야. 가격이 폭락해버린 거지. 채권 가격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기준금리가 늘 시중금리에 100%다 영향을 모든 시중금리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대출은 없으니까 백수가 어떻게 대출이 있겠어요. 근데 하느니 작년부터 그렇게 크게 올해 뭐 금리를 많이 올리진 않았잖아요. 시장에 너무 빚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진짜 부동산이 진짜 정말 최악인 것 같아. 이거 이러다 뭐 터지는 거 아니야?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느니 지금 대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3.5% 이걸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기준금리를.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레고 사태 이후로 시중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막 사람들이 막 10년물 국채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면 이게 모기지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대부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나 이제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시장금리의 기준금리가 되는 거죠.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서 우리 투자 결정을 할 때도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늘 언론에서도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연준도 이 금리가 전쟁 터지고 나서 폭 터졌잖아요. 물론 그 전에 터졌지만. 그리고 연준도 9월 달에 그렇게 전도표 올리고 나서부터 이 금리가 미친 듯이 폭발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떻게 바뀌었어요? 비둘기파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스닥도 이제 상승을 랠리를 조금 안도 랠리 펼쳤다가 제가 팔라고 하는 안도 랠리 펼쳤다가 지금 꺾인 상태고 전쟁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연준이 진짜 원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바로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업률 떨어진 게 확실히 보여야지 2차 스파이크에 대한 위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막 지금 3.5잖아요. 3.6, 3.7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사실 3.6만 올라가도 시장이 놀랄 거예요. 왜냐면 3.5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아까 살짝 나스닥 안도랠리 같은 게 또 올 수도 있어. 시장이 너무 뛰고 싶은데 못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금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가지고 맨날 이 근방에는 백화점 막 2시간씩 뺑뺑뺑 돌고 막 그래요. 답답해가지고 시장이 얼마나 많이 답답할까. 작년부터 꼬꾸라들어가지고 고꾸라졌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이 트래블제이 같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안도 랠리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금융위기 때 2008년도에 제가 전 영상들에서 이 얘기를 했잖아요. 매크로가 다 안 좋아지고 원자재 가격도 에너지 가격 다 떨어지고 있는데 시장은 올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막판에 꼬꾸라졌어. 시장이 먼저 꼬꾸라지지 않더라고요. 시장은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간 원자재라든가 국채라든가 이런 쪽들은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생각에는. 근데 아무래도 시장의 그 몰입도가 좀 떨어지고 집중도가 떨어지고 또 비전문가들인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요 되게 늦게 알고 뉴스 보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뉴스 보지 마시고 공부하시라 이렇게 말씀 계속 드리는 거고. 아무튼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그 시장에서는 내년에 고금리, 고인플레 이게 유지가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저만 뭐 반대인 것 같아요. 늘 그랬듯이 저는 작년부터 올해 중순까지도 인플레이션 굉장히 물가 잡아야 된다 이게 했었고 아무튼 그렇게 지금 저는 다른 시장의 뷰와 반대로 간 이유는요. 상업용 부동산 가지고 사람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이 아니다 하는데 그걸 진짜 위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진짜 위험으로 생각해서 포지션을 정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별로 없거든요. 리플만 보면 알아요. 리만 때도 정말 수많은 경고음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망각을 했죠. 지금 그때 엄청난 그런 경고가 있었다는 거를. 그러면서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위험은 위험이 아니다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그게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 위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은근 있어요. 은근히 있는데 시장의 주류는 아니고 약간 비관론자로 이렇게 치부가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건 낙관론자들이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낙관론자들도 가끔씩 쥐어 터질 때가, 아니 가끔씩 아니라 아주 많이씩 쥐어 터질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상업용 부동산이 어떻게든 이제 좀 시장에서 걸리적거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일단 뭐 부동산 관련된 기업들이 파산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시장이 굉장히 위축이 돼요. 위축이 되면 지금까지 기대로 올라왔던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푹 하고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이 정말 수많은 상업용 부동산 사업자들이 이제 파산을 할 텐데 만기 상환되는 게 쉽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게 은행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줄 거다. 그렇죠? 부동산 대출에 굉장히 익스포저가 큰 곳이 이제 중소형 은행들이잖아요. 얘네들한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고, 어떻게 뭐 자구책을 얘네들이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지만 뱅크런도 일어날 거고, 그리고 유동성 위기가 엄청 불거질 거고, 시장에 돈이 엄청나게 많지만 이거를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안 빌려줄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파산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미국의 은행 역사, 은행 파산의 역사를 그대로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1, 2, 3, 4, 5, 18. 일단 그래서 그렇게 파산하게 되면은 큰 은행들이 뭐 1달러, 2달러 주고 이제 은행을 사버리기도 하고, 부채랑 자산이랑 같이, 그리고 상징적인 금액이죠. 아니면 AIG처럼 나라에서 국유화를 시키면서 계속해서 한 200조 넘는 돈을 퍼부었거든요. AIG에다가. 워낙 다 부실화 돼 있으니까. 왜냐면 AIG가 망가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큰 은행들도 영향을 미치고, 또 모기지, 일반 개인들도 다 피해보기 때문에 다 망가지거든요. 도미노처럼. 그렇기 때문에 AIG를 살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죠. 물론 이제 베어 스턴스처럼 이제 아무도 이렇게 잡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수하지 않아서 그냥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그런 증권사나 은행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물론 변수도 있어요. 지금 만약에 은행들이 막 유동성이 이게 몰렸을 때 막 국채를 팔게 되면 재무부 쪽에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원금대로 채권 가격 100%대로 사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풀어서 은행들을 살려주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작년 3, 4월부터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유동성이 팍 튀었다가 좀 내려온 상황이죠. 근데 그 기금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기금도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그것도 10년, 20년 계속해서 기금을 모아가지고 만든 건데, 이게 거의 은행 2개 살린다고 다 써버렸어요, 거의. 그래서 이게 유명무실하지도 않아. 이게 구두 약속은 해놨어. 그래, 법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했는데 돈이 없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진짜 부자 나라인데 정부는 1년에 2번 셧다운되고, 이게 사람을 치면 신용불량이잖아요. 신용불량. 그래서 막 13%, 15% 아니야. 그 산화머니 막 러시안 캐시가 39%인가요? 지금은 좀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대출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비싼 국채를 이제 발행해 가면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국 정부는 정말 그지 중에서 그지인 것 같고, 여기 과테말라 정부보다도 그지인 것 같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부자고, 이게 참 거시기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기금이 지금 얼마인지는 제가 확인 못했지만 일단 상반기에 거의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용지물일 것 같고, 뭐 3분기 이후 이제 4분기잖아요.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 몰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기 상환이 안 될 거예요. 안 되면 연쇄 부도가 팍 나기 시작하고 신용경색 되고, 지금 이제 금리가 기준금리 5.5%잖아요. 이게 이제 훅 하고 이제 막 1%씩 떨어뜨리겠죠. 100bp씩. 그렇게 기준금리를 그렇게 하면서 뭐 3%, 2%막 1%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전에는 처음에는 0.5% 이렇게 내렸다가 시장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데드캣 바운스를 만들면서 내려가지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자이언트 스텝하고 돈을 무진장 1조 달러를 더 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뭔가 이제 증시의 폭락 같은 게 이제 잠잠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1조 달러 더 푼다고 쳐봐요. 그러면 미국 국채금리는 얼마나 올라갈까? 기준금리는 내렸는데 국채금리는 기준금리만큼 같이 이제 내려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걱정이고, 지금 낙착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제가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10월달 나스닥을 누를 것이라 얘기를 들었는데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2.3까지 떨어지죠. 2.3까지. 야, 원래 한 4% 정도, 4대 1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비율이었는데, 이게 이제 2.3까지 떨어진 거죠. 어마무시하게 폭락한 거죠. 경쟁률이 지금 장난이 아닌 거고, 뭐 여러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미국 국채를 원래 예전에는 6대 4 정도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6을 사고, 외국에 있는 기관들이 뭐 연기금 포함해서 은행이나 보험사까지, 그래서 6대 4로 이렇게 갖고 왔었는데 해외가 4. 근데 이게 지금 역전이 된 상황에서 다시
해외도 안 사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인 경쟁도 떨어졌지만 해외 비중도 6대4에서 6이었거든요. 해외가. 이게 이제 점점 5로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난리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점점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를 필두로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경쟁률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입찰률. 게다가 지금 가장 큰 손이 이제 일본하고 중국이잖아요. 얘들도 지금 팔고 있잖아요.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엔화를 방어하기 위해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국채금리가 막 따라갈까? 이런처럼 막 5%를 막 내렸어. 5.5에서 5% 내려가지고 몇 달 동안 해가지고 0.5가 됐어.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도 그만큼 따라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맛이 가고 있는 점점 빚을 막 늘리고 있는 이런 정부에다가 돈을 맡기고 싶어요? 저는 10% 줘도 안 맡긴다고 계속 지금 말씀드렸고 그거 살 바에는 차라리 애플 주식 산다 이렇게 어떻게 얘기를 드린 거죠. 아무튼 간에 금리 인상기에 모든 자산 가격들이 떨어진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맞는 이야기였고 그래서 특별히 부동산 가격도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채권 가격이 완전히 무너졌고 코인도 반토막 더 났고 그렇죠? 안전자산 코인 이런 게 지금 반토막 더 났고 근데 문제는 주식은 진짜 미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그 매그니피션트 7만 이렇게 그쪽으로만 이제 들어간 거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신안전자산. 근데 얘도 신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큰 충격이 오면은 얘들도 반토막씩 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그 금융시장에서의 역사였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 지금 막 따라서 하고 이런 건 안 된다. 그 9월달 이후부터 증시가 조금 반등을 한 부분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매그니피션트만 올랐고 나머지들은요 더 빠졌어. 이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지수를 보는 게 아니고 뭐가 올랐는지 뭐가 떨어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아주 일부 7개만 올라가 있지 조금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더 푹싹 주저앉았다. 이 매크로가 결국에는요 시장은 접수를 합니다. 언젠가는. 이거에 대해서는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당장 상업용 부동산이 안 온다 하더라도 내년에 그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량이 올해보다 20%가 많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더 여러분들이 채권을 사고 싶습니까? 아무리 금리를 많이 줘도 제가 생각에는 뭐 6% 7% 10년물 금리 그렇게 주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기준금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금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장금리가 지금 더 중요한 거고 이게 나스닥 시장의 센터에 영향을 좀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파월이 뭐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보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저는 예전보다 더 10년 국채를 보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국채를 그렇게 발행해서 달러가 풀리고 그러면 달러 가치가 폭락하지 않나요? 정부 부채가 많아져서 너무 많아져가지고 달러가 위험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진짜 13년 리만 이후로 15년 동안 진짜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그 돈을 풀었잖아요. 근데 달러가 다른 통화들에 비해서 가치가 떨어졌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보실 때 그 뭐 90년 100년 동안의 달러 가치 그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표기가 되는 0의 숫자가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는 정말 물가가 막 단계적으로 막 100% 200%씩 오르는 그 아르헨티나 페소 이런 것들이 정말 떨어졌다고 보는 거지 달러가 그렇게 변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명목상에 그렇게 가격이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달러 가치가 그동안 폭락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러를 갖고 계시면 이걸 가지고 분명히 뭘 하거든요. 예금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뭘 하거든요. 물론 많이들 깨먹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을 리드하는 기관들이라든가 정부는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이익이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해치가 돼요. 해치가 되게 되면은 그 가치의 훼손을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신봉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지가 되는 비트코인을 사라. 희소성이 있는 비트코인을 사라. 뭐 금을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진짜 매크로를 모르는 사람들이고 약간 세일즈 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속으면 안 되고 속는 겁니다. 그거. 그리고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 드렸다 말았는데 통화의 가치라는 거는 다른 나라 통화의 가치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통화의 가치에 비해서 떨어지게 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졌잖아요. 절하가 되면서 달러에 비해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달러는 지금까지 달러의 몰락, 달러의 종말 막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이 아무리 10년 전, 20년 전부터 얘기했어도 달러는 굳건해요.
미국 경제가 예전에 비해서 못하고 미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쇠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굳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본인이 한번 답변하셔야죠. 왜 달러가 지금 그대로 머물고 있을까? 왜 달러가 아직까지 가장 가치가 있는 통화일까? 그렇게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같이 경제가 위험에 지금 처한 막 그런 상황? 막 이런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올라왔잖아요. 좀 살짝 조정이 있긴 하지만 이거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왜 위험할 때 사람들이 결국에는 달러를 찾는가? 그것도 한번 자문해 보세요. 오히려. 저는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여러 영상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또 얘기하는 건 너무 실례인 것 같고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축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기축통화가 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영국의 파운드화가 이제 기축통화였잖아요. 일단 GDP가 1인 나라들이 그 기축통화의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강력하고 민주주의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아무래도 금융에 있어서 굉장히 리더인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민주주의 국가가 돼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 중에서 이제 등치로 보면 이제 미국이 있고 유로화가 있고 그리고 일본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스위스 프랑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조그만 나라니까 여러분 그 새 경제권에서 어떤 경제권의 통화를 여러분들이 택하겠어요? 당연히 일본 아니고 유럽 아니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유럽은 더 가난해지고 있고 지금 일본도 요즘 뭐 말이 많긴 하지만 이건 뭐 일시적인 지나가는 현상인 거고 그럼 결국엔 달러죠. 사실 대안이 없기 때문에 달러는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 정부는 힘들어지지만 달러는요 영향은 있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 정부랑 같이 달러가 같이 이제 침몰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침몰하는 거예요. 왜냐면 착각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그 달러 팔아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원화 사시겠어요? 뭐 금 사시겠어요? 금도 지금 조금 전쟁 때문에 약간 올라오긴 했는데 이 전까지 쭉 가라앉았던 거 보시죠? 왜 위기 상황에서 가라앉냐고. 이 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개인들 손을 좀 많이 타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수는 있어요. 전쟁이 무서워가지고. 그런 일시적인 이벤트는 있는데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까지 추세가 더 중요한 거지. 달러가 너무 횡포가 좀 심하잖아요. 양털깎기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럴 해저드에 대해서 뭔가 규제를 펼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뭐 학계에서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거를 총대에 맨 나라가 없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이렇게 다는 그런 거지. 근데 누가 만약에 이거에 총대를 매잖아요? 그럼 바로 미국이 미사일 항공모함 보내서 폭격시켜버립니다. 나라 그냥 통째로 망가뜨려 볼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어쨌든 모든 막 구실을 만들어가지고 막 공격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라크. 이라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달러 결제에서 딱 벗어나가지고 우리끼리 뭐 통화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중동을 결집시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보고 있다가 90년대잖아요. 92년인가 그때쯤이었잖아요.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라크에 생화학 무기가 있다. 이렇게 뻥을 쳤어요. 뻥을. 그래가지고 1992년에 사막의 폭풍 작전, 뭐 사막의 방패 작전 막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냥 이라크를 쑥대밭을 만들었죠. 이라크라는 나라를 재기 못하게 다 망가뜨렸죠. 석유를 계속 빼먹으면서. 근데 막상 가보니까 생화학 무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사담 후세인은 딱 처형시키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더, 한 20년 더 주둔하고 있다가 철수를 했죠. 얻은 것도 없이 철수를 했죠. 얻은 게 있긴 있어요. 달러 패권을 계속 유지하게 만든 거지. 유가는 달러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게 된 거죠. 그게 제일 큰 거지. 미국한테는 진짜 달러 패권이 기축통화 유지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없으면 미국 나라도 흔들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미국한테 대들면 이렇게 개죽으면 된다. 아니면 이런 본보기를 보여준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게 기축통화하고 거래통화를 좀 구분을 해야 돼요.